마츠시다 고노스케는 일본에서 경영의 신으로 불리는 기업가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세계적인 기업가가 된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회장님, 큰 성공을 거두게 된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주는 3가지 은혜가 있었습니다. 가난한 것, 허약한 것, 못 배운 것이 그것이죠. 그 은혜 덕분에 성공할 수 있었어요. 네? 하늘의 은혜라니요? 그건 모두 불행 아닌가요? 가난함 덕택에 성실함의 중요성을 일찍 깨달았어요. 허약하게 태어나서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몸을 아낄 수 있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중퇴했기 때문에 항상 배움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의 긍정적인 면을 보았다. 그 결과 불우했던 소녀는 일본 최고의 부자가 될 수 있었다. 책 읽는 다락방 제이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만 우린 모두 부자가 되길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돈을 직접 드릴 수는 없어도 부자가 되는 비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수호 서재에서 펴낸 더 해빙입니다. 이 책은 한국에 소개되기 전 이미 미국과 유럽에서 먼저 출간되어 외국 독자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홍주연은 공동 저자인 이서윤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서윤이 특별한 삶의 길을 걷게 된 것은 7살 때부터였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서윤의 운명을 가장 처음 알아본 사람은 그녀의 할머니였다. 중국인들을 상대로 포목 사업을 하던 할머니는 사주와 관상을 보는 일에 능했다. 중국 상인들은 거래에 앞서 상대의 사주를 보는 관례가 있었고 그렇게 익힌 운명학으로 손주들의 운을 살펴보던 중 할머니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손녀 서윤이 매우 특별한 운명을 타고난 아이였기 때문이다. 기사에 따르면 할머니는 그때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이 아이는 내가 운을 다루는 공부를 시키겠다. 이 공부를 하면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어린 나이에 동양의 고전을 마스터하고 수만 명의 데이터를 구해 사례 분석까지 마친 그녀는 부자들의 구루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여기서 구루란 존경하는 정신적 지도자를 말한다. 20대에는 서양의 고전을 흡수하며 통찰의 폭을 넓혀갔으며 미국, 유럽 등지를 찾아가 그곳의 스승들과 지혜를 나누었다. 서윤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이들은 대기업의 창업주나 주요 기업의 경영인, 대형 투자자 등 상위 0.01%에 속하는 부자들이었다. 그들 사이에 그녀의 이름은 귀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였다. 그들은 서윤에게 자문을 구한 뒤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거나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등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어냈다. 작가 홍주연은 이서영을 처음 만난 그때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시 나는 한 신문사에서 주말팀 기자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에 가볍게 읽을 기사를 쓰는 것이 내 일이었다. 다른 기자들과 함께 와인 모임에 갔을 때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를 들었다. 부자들의 구루가 있다는 것이다. 이름은 이서윤. 대단한 부자들이 추종한다는 그녀는 명문대를 졸업한 20대 여성이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들을수록 놀랍기만 했다. 부와 행운을 주는 운명으로 할머니에게 낙점된 뒤 사주를 배우기 시작한 것이 7살. 이후 동서양에 전해지는 고전을 스스로 깨우치며 수만 건에 달하는 사례를 직접 분석했다고 한다.
그녀와 이야기를 나눈 세계적인 기업가들도 감탄을 금치 못했다고 한다. 어디서도 보지 못한 통찰력이라고 하면서 엄청 재밌는 이야기네. 어떤 분인지 더 듣고 싶은데? 내가 깊은 관심을 보이자 동료는 와인을 한 모금 더 마시고는 말을 이어갔다.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뭔지 알아? 그녀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른 일을 만난 것처럼 말한다는 거야. 나는 너무 궁금한 나머지 입이 마르고 목이 탔다. 누구는 현명한 스승 같았다고 하고 또 누구는 사람을 매혹시키는 마녀 같다고 해. 순수한 소녀 같았다는 사람도 있고. 오, 그래? 그녀를 만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 구루에게 찾아간 뒤 인생이 바뀌었다고. 행운을 만났고 기회를 잡았고 결정적으로 더 부자가 되었다고. 본능적인 감이 왔다. 이건 좋은 기사거리다. 인터뷰를 핑계로 직접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일지 너무도 궁금했기 때문이다. 백방으로 수소문한 끝에 어렵게 약속을 잡을 수 있었다. 서윤이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고 악수를 청했다. 홍주연 기자님이시죠? 만나서 반가워요. 잠시 머뭇거린 뒤 입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불러드려야 할지 제 이름으로 부르시면 돼요. 달콤한 음악처럼 들리는 목소리였다. 긴 팔다리에 하늘하늘한 몸매의 서윤은 우아하고 당당한 자세로 서 있었다. 우윳빛 동그란 얼굴과 반듯한 코, 미소 지을 때마다 반짝이는 아몬드 모양의 눈까지. 전형적인 미인이라고는 할 수 없었지만 우아하고 매혹적인 모습이었다. 서윤은 20대 후반인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어리게 보였다. 신비로운 광채를 띠고 있는 그 눈빛만 빼고. 인터뷰가 끝날 때쯤 마지막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았다.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국내외 부자 수만 명의 사례를 종합해서 부와 마음가짐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있답니다. 와, 말씀만 들어도 가슴이 설레는데요. 그 과업이 완성되면 부자들의 비밀이 밝혀지겠어요. 헤어지기 직전에 서윤이 내 손을 잡았다. 아직 인식하지 못하시겠지만 홍 기자님은 지금 세장 속에 갇혀 있어요. 10년 안에 그 세장을 탈출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작가 홍주연은 부자가 되는 법을 구하기 위해 10년 후에 이서연을 찾아 이태리로 갑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재회를 하고 나누는 이야기를 통해 그 비법이 하나둘씩 드러나게 됩니다. 재회. 그래도 만날 사람은 이렇게 만나게 되네요. 그 순간 마법에 걸린 듯 마음의 빗장이 풀려버렸다. 아버지를 떠나보낸 슬픔과 지금의 삶에 대한 절망과 막막함, 임종전 아버지와 나눈 약속까지 모든 걸 털어놓게 된 것이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남들 앞에서 울어본 적이 없었는데 서윤을 만나자 신기하리 많지 내 아픔에 솔직해질 수 있었다. 서윤은 울고 있는 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뒤 조용히 손수건을 건넸다. 따뜻하고 사려 깊은 눈빛이었다. 있는 그대로의 슬픔에 충분히 머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야 슬픔이 고여있지 않고 강물처럼 흘러가게 되죠. 눈물을 참지 않자 마음이 후련해지고 편안해졌다. 나는 솔직한 심정을 이어 고백했다. 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생각하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됐었어요. 아버지에게 받은 것이 많지만 평생을 희생하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고 싶어요.
그때 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주문한 커피가 도착한 것이다. 직원이 커피잔을 내려놓는 짧은 시간 동안에도 나는 계속 망설이고 있었다. 입안을 맴돌고 있는 질문. 나를 여기까지 데려온 그 질문을 지금 해도 될까? 직원이 커피를 따르자 방안 가득 커피향이 차올랐다. 시선을 옮기자 맞은편에 앉아있던 서윤과 눈이 마주쳤다. 눈이 마주친 순간 내가 망설이고 있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여과되지 않은 단 하나의 질문이 나왔다.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답을 주는 대신 서윤이 고요하게 커피잔을 들었다. 금빛과 핑크빛으로 어우러진 장미가 새겨진 찻잔이었다. 서윤은 커피잔을 감싸쥐고 차분하게 향기를 맡은 뒤 은은한 미소를 지으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 순간 컵에 그려진 장미가 활짝 피어나는 것 같았다. 커피를 마신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나는 숨을 죽였다. 답은 해빙이죠. 서윤이 단어 하나하나에 힘을 주며 리듬감 있게 말했다. 지금 가지고 있음을 느끼는 것. 단어 그대로예요. 혹시 선문답인 걸까? 스스로 답을 찾을 때까지 상관없는 것처럼 들리는 질문을 따라가야 하는, 맞추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질문이 나오면 어쩌지? 서윤은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시선을 따라 고개를 돌리자 화려한 벨벳 커튼 뒤로 진한 코발트빛 호수가 보였다. 잠시 그 정경을 응시하던 서윤이 입을 열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돈이 있답니다. 물에 손을 담그면 시원한 감촉을 느낄 수 있듯 우리도 얼마든지 돈을 누리고 풍요를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이 해빙, 우리 안의 힘이죠. 그리고 해빙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더 많은 부를 향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죠. 잠시 호흡을 가다듬은 뒤 문제의 그 단어에 집중해 보았다. 그럼 해빙이란 무엇인지요? 서윤은 다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잠시의 침묵이 묘한 여운을 남겼다. 잔을 내려놓은 그녀가 이번에는 손을 들어 무언가를 가리켰다. 탁자에 놓여있는 내 휴대전화였다. 이 휴대전화 언제 사셨나요? 1년쯤 된 것 같아요. 신상이라고 해서 산 걸로 기억해요. 어리둥절했지만 나는 순순히 대화를 따라갔다. 그럼 1년 전으로 돌아가 보죠. 이것을 살 때 어떤 느낌이셨어요? 아, 저 휴대전화. 당시 가장 비싼 신제품 아니었던가? 저걸 사면서 어찌나 마음을 졸였던지. 사실 처음 봤을 때는 확 마음이 당겼다. 저것만 쓰면 좀 더 스마트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았고 자연스레 좀 더 멋진 커리어 우먼처럼 보일 것 같았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다. 이렇게 비싼 물건을 사도 될까? 더 싼 걸 사도 별 문제가 없었을 텐데. 한참을 고민한 끝에 카드를 긁었다. 그것도 6개월 할부로. 영수증이 출력되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또다시 심란해졌다. 돈을 너무 많이 쓴 걸까?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후 카드 고지서가 날아올 때마다 나는 자책하곤 했다. 쓸데없이 낭비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얼마일까 생각하고 너무 비싼 건 아닐까 고민하고 이걸 사도 될지 망설였죠. 막상 사고 나서는 죄책감과 후회로 괴로웠어요. 그렇게 긍정적인 감정들을 느끼지는 못하셨군요. 네, 맞아요. 유쾌한 기분이 아니었어요. 합리화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이 계속 불편했어요. 서윤이 맑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빙은 돈을 쓰는 이 순간 가지고 있음을
충만하게 느끼는 것이에요.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는지 물어보셨죠? 여러 답이 있겠지만 부자가 되는 가장 간단하고 효율적인 방법은 이것이에요. 묻고 싶은 것이 너무도 많았다. 물건을 사면 돈이 빠져나가는 것 아닌가? 사고 싶은 것을 참아야만 나에게 돈이 남아있을 것 같은데 쓰면서 동시에 있다는 걸 느끼라니 이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라는 말처럼 들렸다. 혼란스러워하는 나를 보고 서윤이 부드럽게 일러주었다. 자, 홍 기자님이 한 달에 10만 달러씩 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다시 이 휴대전화를 산다고 해보죠. 이번에도 같은 기분일까요? 눈을 감고 통장에 거액이 찍히는 장면을 그려보았다. 그 즉시 짜릿한 쾌감이 온몸을 지나가는 것 같았다. 입가에는 저절로 미소가 떠올랐다. 잠시 후 휴대전화를 다시 봤을 때 나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느낌이 180도로 달라진 것이다. 비싸게만 보이던 그 전화기가 이제는 만만하게 느껴졌다. 이건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네. 기분 좋게 사도 되겠어. 돈이 충분한데 뭐 어때? 여기까지 생각하고 빠르게 대답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아져요. 해빙의 느낌이 이런 걸까요? 어떤 느낌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서윤이 눈을 반짝이며 몸을 바짝 기울였다. 내 말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표정이었다. 월급이 충분히 많다고 상상하자 휴대전화를 사는 것이 즐겁게 느껴져요. 돈이 계속 들어올 테니 걱정할 것도 없겠죠. 핸드폰이 돈이 있다는 증거가 된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기분이 좋아지는걸요? 서윤이 환하게 웃으며 활기차게 말했다. 바로 그거예요. 기분 좋은 느낌. 원하는 것과 교환할 만한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느낌이죠. 기자 시절 경영인이나 부자들을 만나 인터뷰할 기회가 많았다. 어떻게 부자가 되었냐는 질문에 그들은 뻔한 답을 알려주곤 했다. 운이 좋았다. 시장의 기회를 잘 포착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난 덕이다. 사실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때도 있었고 핵심을 숨기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 때도 있었다. 그렇다고 질문하는 나에게 집중하는 것 같지도 않았다. 하지만 서유는 그 모두와 달랐다. 마치 나만의 그루가 된 것처럼 온 마음을 다해 정성을 쏟고 있었다. 내 마음을 살피며 세심하게 질문을 골랐고 내가 잘 따라오도록 최대한 배려하는 모습이었다. 부자들이 그토록 서윤을 따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걸까? 해빙의 비밀. 해빙을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어요. 돈이 있다고 상상하면서 그 기분을 느끼는 건가요? 아니면 내 지갑에 있는 돈을 기쁘게 느끼는 건가요? 서윤이 양 팔꿈치를 감싸는 채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홍 기자님, 우리가 느끼고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에요. 해빙은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야 해요. 현재 자신에게 있는 돈을 대상으로 삼는 것이 옳아요. 미래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인 셈이죠. 그녀는 이어 물었다.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을 잠시 둘러보세요. 커피, 휴대전화, 가방, 노트북. 그것들을 어떻게 자기 것으로 만드셨죠? 돈을 내고... 잠시 생각해 볼게요. 해빙이란 돈이 있는 걸 느끼고 그 감정에 머무는 거라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물건들은? 돈이 있어서 샀네요. 이 물건을 살 돈이 있어서요. 맞아요. 지금 마시는 커피를 살 만큼 충분한 돈을 갖고 계시죠. 지금 이 순간. 나는 내 손에 들린 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고급스러운 잔에 담긴 커피 한 잔. 호텔에서 파는 거니까 꽤 비싸겠지.
한 잔에 $10 정도 할까? 그래도 지금 나는 이걸 살 수 있다. 그것도 내가 번 돈으로. 생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졌다. 비싼 커피가 있음을 상징하는 증표처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 순간 찜찜했던 불안은 상쾌한 기쁨으로 전환되었다. 말씀만 들어도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갑자기 부유해진 것 같아요.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지고요. 서윤이 미소를 지었다. 네, 지금 막 해빙하신 거예요. 놀랄 수밖에 없었다. 왜 지금까지는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한 걸까? 돌이켜보면 돈을 쓸 때 늘 비슷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했다. 비싸다. 돈이 아깝다. 이걸 사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과연 사도 될까? 살 만한 돈이 없다. 돈에 대해 부정적으로 느꼈던 나 자신을 돌아보는 동안 서윤이 따뜻한 눈빛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보호해 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우산을 쓰고 있는 기분이었다. 자, 그럼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홍 기자님이 가진 물건들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내가 가진 가방, 옷, 노트북, 화장품 등을 살펴보았다. 서윤과 잠시 대화를 나누었을 뿐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데 신기하리만치 느낌이 달랐다. 똑같은 물건들이 이제 풍요를 상징하는 것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기쁨과 감사가 온몸에서 느껴지네. 이것이 바로 해빙의 느낌이구나. 없음에서 있음으로 초점을 옮기자 내 눈앞에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같은 물건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나를 격려하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인 서윤은 설명을 이어갔다. 전등 스위치를 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소비할 때마다 없다의 스위치를 켠 셈이에요. 그 결과 부정적 감정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있음의 감정이 들어설 공간은 없었고요. 반면 해빙 스위치를 켜자 그에 맞는 긍정적 감정이 자연스럽게 나타난 거랍니다. 이 차이가 만드는 변화를 안다면 놀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서윤의 설명에 계속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본 적 있으세요?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세상을 바꿔가죠. 예리한 분석이었다. 늘 쪼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없음의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본 탓이다. 생각해보면 나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도 늘 같은 불평을 했으니까. 맞벌이로 일하는 동료 하나도 그랬다. 도심에 위치한 아파트에 살면서 두 아이를 사립 유치원에 보내는 그는 누가 봐도 괜찮은 중산층이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돈이 없다고 투덜댔다. 유치원비 내고 베이비시터 월급 주고 세금에 보험료까지 내고 나면 하나도 남는 게 없어. 둘이 벌면 뭐해? 월급은 금세 어디론가 사라지는데. 또 다른 친구의 남편은 돈 많이 벌기로 소문난 변호사였다. 우리는 그녀가 부러워 죽겠는데 막상 그 친구는 불안하단다. 주변에 부자가 너무 많아. 누구는 화로운 별장을 샀다고 하고 누구는 수억 원짜리 차를 뽑았다고 해. 퍼스트 클래스를 타고 놀러 가는 친구도 있고 그 사람들을 보면 나만 돈이 없는 기분이야.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결핍을 입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신문을 읽다 보면 경제 위기는 코앞에 닥친 일이다. SNS에는 온통 명품백이나 좋은 집, 비싼 스포츠카를 찍어 놓은 사진들 뿐이다. 어디를 둘러봐도 모두들 이렇게만 외치는 듯하다. 넌 돈이 없어. 내가 지금 제대로 이해한 것인지 확인하고 싶어 다시 한번 물어보았다. 없음에서 있음으로 렌즈를 바꾸는 방법이 바로 해빙인가요? 네, 맞아요. 사실 렌즈를 바꾼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지금까지 살면서 단단하게 굳어진 고정관념과 인식을 바꾸는 작업이 그리 쉬울 리 없죠. 그런데 해빙은 지금부터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작은 것에서 시작할 수 있으며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그 렌즈를 바꿀 수 있죠. 매일 돈을 쓸 때마다 해빙을 하고 그 느낌을 바라보고 그 감정을 조금씩 키워가기만 하면 돼요. 대학을 졸업한 뒤 나는 신문사에 취직하는데 성공했다. 어찌 보면 20대 중반의 나이에 꿈을 이룬 것이다. 신문 일면에 실린 합격자 공고를 보는 순간 심장이 터질 듯했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었다. 그 이후로 나는 희망에 설레어 본 적이 없었다. 기자가 되어 사회 구석구석을 살펴볼수록 절망만 커져갔다. 내가 본 세상은 불공평하기만 했다.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면 부자가 되기 힘들었다. 가난한 사람들이 더 가난해지는 사이 부를 쌓는 것은 소수의 부자들 뿐이었다. 너무 일찍 세상을 알아버린 걸까? 어느 순간부터 내 심장이 얼어버린 것 같았다. 특별한 삶을 살고 싶다는 꿈은 잊은 지 오래였다. 그런데 서유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그건 타고난 권리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희망이 솟아나는 것 같았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도 다시 들려왔다. 내 눈앞에 있는 서윤을 바라보았다. 어떤 질문을 해도 받아줄 것 같은 눈빛이었다.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난한 사람은 왜 그리 많고 부자는 왜 그리 적을까요?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고통받는 이유는 뭘까요?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세상에 가난한 운명으로 태어난 사람은 몇 퍼센트 정도일까요? 꽤 많을 것 같아요. 한 30% 정도요? 바로 대답을 주지 않은 채 서윤이 테이블 위에 놓인 물잔을 집어들었다. 이 물잔을 부의 그릇에 비유해보죠. 예를 들어 빌 게이츠는 남들보다 큰 그릇을 갖고 있겠죠. 홍 기자님의 그릇은 그보다 작을 것이 분명해요. 그럼 지금 말씀하신 사람들의 그릇은 어느 정도일까요? 직관적으로 이해가 갔다. 누구에게나 탁월한 그릇이 있다는 뜻이었다. 그 그릇을 얼마만큼 채울지는 사람마다 다르겠지. 돈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난 것은 아니에요. 물론 빌 게이츠처럼 엄청나게 큰 그릇을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300만에서 700만 달러의 재산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갖고 있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의 그릇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이 물컵을 보세요. 아무리 컵이 커도 물이 바닥에 찰랑찰랑하게 담겨 있다면 누구든 부족함을 느끼겠죠. 통계적으로 살펴봤을 때 자신의 그릇을 4분의 3만 채워도 누구나 풍요와 만족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어요. 물을 더 채우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이 피어나듯 서윤이 싱그럽게 웃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수단은 해빙이죠. 해빙은 불을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더 많은 물을 쉽게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죠. 이 모든 것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감정만으로 충분히 조절할 수 있어요. 해빙의 효과를 보려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죠? 빠르면 2주, 늦어도 3개월이면 해빙의 효과는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렇게나 빨리요? 좋기도 하고 놀랍기도 해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렇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다니. 감각기관에서 받아들인 자극은 뉴런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 이때 뉴런과 뉴런 사이의 연결을 담당하는 것이 시냅스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돈을 쓸 때마다 불안을 느낀다고 가정해보자. 돈이란 정보가 뇌에 감지되면 크리스마스 전구에 불이 하나씩 켜지듯 뉴런이 시냅스를 거쳐 그 정보를 불안에 전달하게 된다. 그간 학자들은 성장기가 지나면 신경세포와 시냅스 사이에 놓인 연결이 고착된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최근 들어 새롭게 밝혀진 사실이 있다. 이 연결이 평생에 걸쳐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훈련을 한다면 특정 경험과 이어진 우리의 감정 또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다. 마시멜로 이야기란 책 아시죠? 네, 알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마시멜로를 안 먹어야 나중에 더 많은 걸 얻는다는 내용이죠. 그 이야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읽고 조금 갸우뚱했어요. 모든 좋은 일 앞에는 반드시 인내심이 필요하다는 이야기 같아서요.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고 싶은 걸 참을 필요가 없어요. 마시멜로는 하루에 하나가 아니니까요. 서윤의 목소리에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었다. 우리는 마시멜로 개수를 늘릴 힘을 갖고 있어요. 오늘 주어진 한계를 감사하고 기쁘게 즐긴다면 내일은 그 개수를 2배로 늘릴 수 있죠. 그럼 성공하기 위해 꼭 인내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신지요? 네, 맞아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예요. 낭비와 과시. 화장품 회사에서 마케팅 과장으로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내일이 없는 것처럼 소비하는 친구죠. 카드값 때문에 못 살겠다고 아우성치면서도 중독된 듯 돈을 계속 쓰더라고요. 가방과 옷, 구두를 끊임없이 사들이거나 월급보다 비싼 핸드백을 지르기도 하고요.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빚까지 내서 고급 차를 샀대요. 이 친구처럼 펑펑 돈을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진짜로 묻고 싶은 건 따로 있었다. 해빙과 낭비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쁨을 느끼기만 한다면 돈을 펑펑 써도 부자가 될 수 있는 걸까? 만약 그렇다면 좀 불공평할 것 같았다. 내 질문을 듣고 서윤이 예리하게 질문을 던졌다. 하지만 친구는 그 과정에서 원치 않던 불안을 경험하겠죠. 맞아요. 이미 많이 썼다고 하면서도 비싼 걸 또 지르더라고요. 그 다음 카드값이 무섭다고 계속 징징거리고요. 서윤이 몸을 똑바로 일으키고는 단호하게 지적했다. 그건 해빙이 아니에요. 그 기세에 눌려서 내 목소리가 저절로 작아졌다. 기쁘게 돈 쓰는 건 비슷한 것 같은데 해빙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요? 자, 남은 삶이 앞으로 24시간뿐이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갖고 있는 돈을 어떻게 하겠어요?